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그랬죠? 이준석 전 대표는 위장쇼라고 직격했습니다. 여당 혼란에 미칠 파장, 더 전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태풍 분류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태풍 흰남노가 주말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예상 경로와 위력,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열립니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에는 합의했지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개월 연속 적자인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 중인 가운데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과수 농가는 물론 이번 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은 피해 복구도 하기 전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 수장들이 현지 시각 1일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만납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번 회담에서 북핵 대응은 물론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명대로 사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9일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도 여전히 세 자릿수입니다.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남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 관련 금융회사와 관련자들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헬기 2대 공중 충돌 소식인데요. 오늘 낮 12시 16분쯤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훈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동 훈련을 하던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을 했고요.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 중이던 장병 한 명이 두부열상, 그러니까 머리를 다쳤고요. 인근 군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경위는 충돌 높이가 약 10m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헬기 한 대당 9명이 탑승했습니다.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탑승자 전원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죠.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의 종부세를 완화하도록 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반쪽 합의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반쪽 합의했다는 이 종부세 완화 내용은 뭡니까? 네, 그간 난항을 겪었던 종부세 완화 법안과 관련한 여야의 협상이 일단은 타결이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과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부과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관련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를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조금 뒤인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는 14일과 1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 10월에는 국정감사도 계획돼 있습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한 데 이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고리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제도의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의 사퇴로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에는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윤두현 부의장을 중심으로 내일 상임 전국위 그리고 5일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서 관련 당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냈던 가처분 신청 사건에 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워낙 여러 단계로 무리수가 많아서 법원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윤핵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출범 이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장제원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 윤핵관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위장쇼다, 그러니까 비판 여론을 고려한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후퇴일 거라며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역시 윤핵관을 패거리로 규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을 대선 1등 공신으로 평가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그 같은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서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인사차 만난 자리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한덕수 총리도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일단 안 되고요. 다 지금 이 법인세를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영구임대 준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후 원내 소수 3당 대표들을 잇따라 예방하며 당대표 취임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저녁에는 광주로 이동하는데요. 오늘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에 내일은 당 지도부와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는 등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기존에 알려진 496억 원에서 300억여 원이 더 투입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각 부처 자체 판단에 따른 부대 비용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애초 이전 비용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협력, 교감에 496억 원으로 언급됐고 이는 필수 최소 비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투입됐다는 보도는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수된 부대 비용인데 이는 관계 부처가 자율적 판단으로 집행한 만큼 이전 비용이라는 예산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정부 부처 2, 3분기 예산 전용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세 곳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 모두 307억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판박이 사업으로 알려진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지만 10여 곳인데 대장동 사업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록관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동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연장선인데요.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미래에셋증권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례 사업 2년 뒤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비를 대출해준 하나은행과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주거지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두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곳은 모두 10여 곳입니다. 검찰은 어제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추진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닮은 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년 전 위례 사업에서도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성남도공 관계자가 위례 개발 정보를 외부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리고 그 대가로 거금을 지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오늘 오전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변호인을 비롯해 일부 사건 관계인들의 참관 아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피살됐을 당시 만들어진 기록물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고와 북한군 감청 첩보, 그리고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건들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 씨 유족과 국정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한 달 뒤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실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의 집을 비롯해 10여 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과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의 내용을 분석한 뒤 박지원 전 원장을 비롯한 핵심 피고발인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경기 포천 훈련장에서 기동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헬기들은 일단 비상 착륙했는데요. 병사 한 명이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추가로 들어온 속보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15분쯤입니다. 경기 포천시 훈련장에서 기동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건데요. 사고 직후 헬기 2대는 비상 착륙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한 대당 9명씩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인근 군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탑승자 전원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돌이 낮은 높이에서 이루어져서 부상자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육군은 이 정확한 충돌 높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훈련은 오늘로 종료되는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관련 행사 예행 연습과 관련한 훈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찍어내기식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당시 징계를 맡았던 박은정 검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 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검사는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 A 사건 감찰을 명분으로 자료를 받아내 윤 대통령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대표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경기도에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두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97년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고요? 네, 지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한 뒤에는 집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 액수를 우선 갚는 최우선 변제 금액도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이 5천만 원인데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분들도 보호받을 대책이 담겼습니까?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1%대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길게는 6개월에서 시세의 30% 아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다수는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이른바 2030 세대인데요. 이들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핵심 점검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됩니다. 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엔 등록 말소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9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지난 4월 이후 5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이 5달 연속 적자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대중국 무역수지도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566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수입은 28.2% 늘어난 66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8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보여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이후 5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무역수지가 5달 연속 적자를 보인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6월부터 9월 이후 14년 만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무역액은 역대 최고 실적인 9,603억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7위로 도약했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철강, 석유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은 역대 8월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공행진 중인 에너지 가격이 오르며 수입이 더 늘어 무역 수지가 악화됐습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의 8월 에너지 수입액만 185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를 차지하며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91.8%, 즉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3억 8천만 달러 적자인데 지난 5월 11억 달러, 6월 12억 달러에 비해서는 그나마 적자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난 94년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계속 흑자를 기록해오다가 최근 넉 달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반도체 수출 물량은 13.8%, 가격은 D램 고정가 기준으로 30.5% 줄어드는 등 반도체 수출이 이 글로벌 수요 악화와 그리고 가격 하락 여파로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이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인해서 소폭 감소했으며 중남미에 대한 수출도 이 글로벌 경제 둔화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서 다가오면서 이번 주말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벌써 태풍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룡마을도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해가 있었던 것이 지난달 초니까요. 벌써 한 달 가까이가 다 됐지만 수해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해 당시에 생겼던 쓰레기들이 골목 곳곳에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복구 작업을 위해 쌓아두는 시멘트 포대도 마을 곳곳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구룡마을은 지난 수해로 84가구가 이재민으로 분류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17가구 29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시민사회단체가 자원봉사에 나선 덕분에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고 추석 전에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성하지가 않는데요. 물에 젖은 방 안은 아직 도배를 마치지 못했고 연탄 보일러가 고장나는 바람에 방을 데워 말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까지 생겼습니다. 매미보다 강도가 셀 것으로 알려진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겨우 마친 수해 복구 작업이 행여나 무위로 돌아가진 않을까 주민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당들이 보통 25만원, 30만 원. 그러면 그 인건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거든요. 애쓰고 고쳐놓고 치웠는데 태풍 영향으로 해서 다시 그 피해를 입는다면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태풍으로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자 지자체 역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을 복구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강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한반도가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이 흰남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에는 오늘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현재 위치와 예상되는 이동 경로 또 위력을 태풍 전문가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 흰남노가 벌써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현재 태풍은 류큐제도 부근 타이완 남동부 해상에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타이페이 동남동쪽 약 510km 부근 해상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까지는 몇 킬로 정도 남은 겁니까? 제주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죄송합니다. 한 150km 정도. 뭐 정확하게 제가 자로 잰 건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북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이 태풍 영향이죠? 네, 이제부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자로 잰 게 아니어서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약 700, 800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거리가 돼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요. 이 태풍의 예상 경로가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경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결국은 이제 이런 경로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태풍의 그 규모, 크기, 위력을 보니까요 이미 초속 54m 이상으로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강풍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싹쓸바람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약 한 초속 30m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초속 45m, 50m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준에서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태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속 30m만 넘으면 기차가 탈선하고요. 40m가 넘으면 네네. 사람도 날아가고 50m가 넘으면 건물도 붕괴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하는데 이 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북상하는 겁니까? 물론 지금이 추성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2, 3일 가량을 더 살을 찌운 다음에 그다음 북상하면서 아마 찬 공기와 서로 교류하면서 약화될 거예요. 하지만은 여전히 강한 상태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최성기를 지나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영향을 미치는 시간 동안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어떤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을 지금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에 지금 강한 비 또 바람이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의 강한 바람, 어느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계세요? 뭐 강수량까지는 예측하기는 전혀 어렵겠습니다. 예. 많은 수치역학 모델들이 그걸 계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대략 비교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전 사례와 비교해서 어떻다 또는 뭐 이번에 중부지방에 호우 내린 거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지금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태풍의 중심이 굉장히 잘 발달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강수도 강수지만 태풍이 그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강력한 바람이 부는 그 중심 구조가 잘 형성되어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주변에서 형성되는 강수량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전 보도에서도 중부지방의 호우 지역 이야기하셨는데요. 태풍의 중심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도 그러한 수증기들이 모여드는 지역에서는 중심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수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강력한 초강력 태풍이기 때문에 제주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이 남해안 해안지대에 사는 주민분들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날짜별로 좀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언제부터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태풍특보라고 하는 것을 발효하잖아요. 예. 태풍특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강풍특보라든지 호우특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던 특보인데 그러한 현상들이 태풍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강풍과 호우가 별개가 아니라 한 통으로 한 세트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해서 태풍특보라고 하는 걸 발효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특보가 제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육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지금 예측된 대로 만약에 북상한다면 9월 5일 낮 정도부터 제주 육상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진행을 해서 그대로 북상한다기보다는 아마 대한해협 정도로 대한해협으로 아마 진로를 바꿔서 간다면 부산 지역이 또 위험할 것 같은데 부산 지역에는 9월 5일 밤 정도부터는 또 태풍특보의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9월 5일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9월 5일이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태풍이 북상하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대륙을 우리 한반도로 강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 태풍은 예상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 태풍의 예상 경로는 여전히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른 이야기로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대로 북상하는 경로는 상대적으로 경우의 수가 좀 낮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찬 공기가 좀 내려와 있잖아요. 이전보다도 여름이 좀 빨리 사그러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좀 선선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만큼 북쪽에서는 이미 태풍이 그대로 올라서기 어려운 벽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대로 북상한다기보다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휘어서 대한해협 정도를 빠져나가는 경로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경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흰남노 이 올라오는 태풍이 워낙 지금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상황이어서 지난 2003년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와 비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03년 그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와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다르고 유사합니까? 네, 무엇보다 매미 같은 경우라고 하면 조금 더 가을 태풍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은 매미보다는 조금 여름 태풍에 가깝지만 그래도 여름보다는 조금 가을에 가까워서 뭔가 좀 가을 태풍이 일찍 왔나라고 하는 그런 심정은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두 태풍이 가지고 있는 가을 태풍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잘 발달한 태풍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잘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중심이 잘 발달한다 하면은 중심부에서 소용돌이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네. 이러려면은 최고 수온력, 그러니까 따뜻한 바닷물에서 충분한 수증기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고 그것을 충전하면서 발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태풍의 경우가 지금 오늘부터 아마 지금 최고 수온력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3일 가량을 북서태평양에서도 최고 수온력 거의 31도 정도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바닷물 지역으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태풍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중심이 반드시 강하게 발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태풍은 중심이 강하게 발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중심부에 가깝게 지나는 지역에서는 이전 매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강풍 기록을 상회하고 또는 갱신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걱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파악해봤더니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피해가 132명이나 됐습니다. 사망 119명, 실종 13명, 부상 366명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는데 자, 지금 이제 예상 경로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대비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른 대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직 변수가 남아 있거든요. 태풍의 변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세요. 남아 있는. 그래서 사실 지금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태풍이 북상하는 경로를 아직 제대로 아직 찾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태풍이 서진만 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치 역학 모델들이 예상하기를 이제부터 북상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시점이 모레부터예요. 그래서 아직 지금부터 모레까지 과연 그러한 채비를 할 것인지 강력한 그 태풍은 바닷물을 휘저으면서 그 저층에 있는 찬물을 섞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더구나 더 강력한 태풍은 더욱 저층에 있는 찬물을 바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강도가 약화되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태풍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고수온력 중에서도 최고 수온력에 해당되고 오랫동안 또 가열된 지역이어서 과연 찬물을 강력한 태풍이 섞어준다 하더라도 또 강한 회전에 의해서 용승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층에 있는 찬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과연 그만큼 따뜻한 물의 그 뚜껑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층 덮임을 뚫고 찬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한 3일간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찬물이 섞이거나 찬물이 끌어올려진다고 하면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경로는 많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가장 위험한 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그 고수온력에서 강력한 태풍이 바닷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관측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떠한 예상과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관측에 나타나겠죠. 관측에 나타나는 것이 아마 빠르면 내일 저녁, 어쩌면 모레 아침 정도에 관측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측을 기반으로 수치역학 모델이 다시 실행을 하겠죠. 예측을. 그러면 그게 아마 모레 저녁 정도의 모형에서 모델에서 예측 결과가 좀 수정되거나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당연히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한 3일간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가태풍센터 예보팀장도 지내셨고요. 현재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님이시죠. 강남영 교수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명대로 사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9일째 500명대고 사망자는 112명으로 피해 규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1,573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2만 명 넘게 줄면서 사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5주 만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 1,000여 명, 28%가 줄었고 2주 전보다는 9만 6천여 명,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8만 1,273명,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300명입니다. 확진자는 감소세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명 줄어 555명이지만 9일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12명으로 지난 4월 29일 이후 12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6,876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 재유행의 정점이 2주 전인 8월 셋째 주에 지났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위중증과 사망은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달 초까지 위중증 환자는 최대 580명에서 850명 정도, 사망자는 하루 평균 60에서 7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12살 이상 청소년들도 부작용이 적은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고요? 네, 노바백스사의 백신은 mRNA 방식으로 만든 파이자나 모더나사의 백신과는 달리 B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처럼 부작용이 적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2살 이상 청소년들도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 연령을 18살 이상에서 12살 이상으로 변경 승인함에 따라 접종 연령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2살에서 17살 청소년도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추진단은 12에서 17세 대상 연구 결과 79.5%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였고 국내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4%로 전체 신고율 0.37%보다 낮아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12살에서 17살 청소년 기초 접종률은 66.2%, 3차 접종률은 11%로 낮다며 아직 기초 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면서 학교와 국가에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학생 2,600여 명이 국가와 사립대학교 26곳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최소화된 만큼 학교 측의 비대면 수업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은 올해 12월 4일 만으로 30살이 됩니다. 지금의 병역법대로면 올해 연말까지 군대 입대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어제 국회에서도 BTS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BTS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 BTS에 대한 여론을 우선 참고를 해서 정책 결정해 주길 부탁합니다. 지난달 1일 BTS가 군대 가는 게 인기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는 여론조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빨리 데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네. 여론조사 빨리 하자. 하지만 여론조사를 정책 실행의 기준으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이 장관의 발언이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 보겠다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렇다면 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한 여론은 어땠을까요? 지난 4월 당시 BTS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 등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때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BTS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병역 대상인 20대 남성들마저도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더 높았지요. 어제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준 뒤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BTS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그리고 납부하는 세금을 국방에 투입하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국방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자, 반대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기 투표하듯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묵은 논쟁인 병역 특례 문제, 이번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123년 전통의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구단 AC 밀란이 미국 투자회사에 매각됐습니다. AC 밀란은 현지 시각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6천여억 원의 구단을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의 모회사인 양키글로벌 엔터프라이즈도 소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구단은 설명했습니다. 희소 유전 질환은 2,000명당 1명 이하로 발병하는 매우 드문 유전병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어떤 희소 질환에 연관됐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분석한 희소 유전 질환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환자의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병원성 유전자 변이, 유사 병원성 변이, 불확실성 변이 등 5개로 분류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엔 사람이 일일이 작업해 2시간에서 3시간 걸렸던 유전자 변이 해석 시간을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해 5분 내외로 줄였습니다. 기본 한 사람당 8만 개 정도의 변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8만 개의 변이에서 하나의 이제 원인 변이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 보통 엑셀로 필터도 하고 여러 DB도 써고 그런 것들을 다 수기로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2-3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걸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희소 유전 질환 관련 유전자 변이 데이터 1억 건 이상을 바탕으로 변이가 속한 유전자, 변이의 발병 빈도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해석 능력을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희소 유전 질환에 따라 유전자 변이 수는 천차만별인데 질병과의 연관성이 불명확한 변이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예측해줍니다. 변이가 환자의 증상과 얼마나 잘 맞는지 희소성 등을 알고리즘으로 정량화해 의사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법으로 기계를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단 기계가 한번 걸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변이가 나오는데 요거는 무시해도 된다. 요거는 병과 일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등급을 전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거를 걸러진 걸 가지고 재평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개발업체는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난청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의료진의 진단과 정확도가 97% 일치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희소 질환의 80%인 8,000종 이상은 유전 질환입니다. 방대한 유전자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유전자 분석이 희소 유전 질환 진단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낮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높아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남부 내륙과 영동 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앞자리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영동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는 내일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쯤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내륙에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0도, 대전과 광주는 28도로 오늘과 비슷해 덥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와 영남 동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는 다음 주에는 하천, 범람 등의 피해도 우려되니까요. 당분간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위장쇼라고 직격했는데요.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혼돈에 빠진 여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